한국 GM 헥터 비자레알 대표가 어제 고용노동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사업장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제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국 GM은 현대차그룹과 차종 5종을 함께 개발하며 혁신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노조 임단협 난항으로 부분 파업이 이어지면서 내후 외환입니다. 한국 GM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생산 입지를 계속 두는 것이 계속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기업이라면, 지금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이 노란봉투법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단기간에 한국 기업이든 혹은 한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 기업이든 단기간에 한국 시장을 바로 떠나거나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다만 지금 현재 이미 한국에 들어온 외국 투자 기업의 변화는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단기간 안에 한국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거나 진입하려고 했었던 이제 해외의 외국 투자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 이제 들어오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면서 이 법을 둘러싼 이 법으로 인해서 한국의 노동관계나 노동시장의 양태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금 주시하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할 가능성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뭐 당장 어떻게 해외 이전을 하겠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어떤 제조시설을 옮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쉬운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노동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 제조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제조업에서도 한국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도라든지 그 세밀함이라든지 정밀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그거에 바로 되면 이제 제품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옮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진짜로 시행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사 분규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손해를 제대로 청구할 수가 없는, 제한돼 버린다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뭐 당장 이 법이 시행된다 해서 뭐 투자가 뭐 축소된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제조 시설을 외국으로 옮긴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어떤 글로벌 본사의 눈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법이 시행된 후에 한 2, 3년 정도는 지켜보겠지만 그 이후 그 2,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굉장히 우려하는 바들이 진짜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현실화되는 것은 거의 10년 내외에 10년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한국 GM이 부평과 창원에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GM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협력업체 수가 3,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하청 협력업체를 구별할 때 벤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원청이 만약에 현대차라고 한다면 또는 GM이라고 한다면 최초에 이제 1단계 하청 협력업체를 1차 벤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다시 또 이 1차 벤더가 또 그 밑에 또 하청을 줘가지고 재하청이죠. 2차 벤더라고 이야기하고, 또 2차 벤더에서 또 3차 벤더가 나오고 4차 벤더가 나오고, 통상 지금 대기업 원청 기업으로서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벤더 수가 보통 4차, 5차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를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이 또 얼마나 다수 크게 많게 있겠습니까?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수천 개의 협력업체들이 모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첫 번째 아까 사용자성 판단 문제, 아니면 이 중에서 일부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 기준이 뭔지 이게 지금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 이걸 빨리 정해줘야 당사자들이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섭을 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혀 이게 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고, 설령 이렇게 해서 그 범위가 정해진다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다수가 교섭을 요구하겠죠.
그래야 원청을 상대로 좀 더 실효성 있는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교섭 방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대표 선수를 뽑아서 대표 선수를 보내서 교섭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만약 법률 문헌 그대로 한다면 원청 회사나 하청 회사는 모두 각각 별개 회사고 또 하청 회사들도 다 별개 회사잖아요. 고용주가 다 다르고 소속이 다 다르잖아요, 근로자들. 그럼 이거는 별개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현행 법률 해석에 따른다면 교섭청구 단일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 기업들 사이에는. 하나의 기업 안에서 복수노조가 있을 때는 교섭청구 단일화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회사에 A라는 1차 벤더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 안에 노조가 또 2개, 3개, 4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수노조. 이 노조 사이에는 교섭청구 단일화를 해야 돼요. 하나의 회사니까. 하청 A라는 협력회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Y, Z 3개의 노조가 있다면 교섭청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A라는 협력업체 말고 여기에 B라는 협력업체가 있고 C라는 협력업체가 있고 D가 있고 이게 수백 개가 있고 수천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협력업체 별로는 이게 각 개별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청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 회사는 또 원청을 상대로 그냥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게 되면 결국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섭 방식이라는 게 2, 3년에 한 번씩 단체 교섭을 하지만 매년 임금 교섭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단체 협약 체계를 위한 교섭은 보통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매년 교섭을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임금 교섭이 있기 때문에. 원청인 회사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매년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루에 산술적으로 따져도 하루에 한 회사와 교섭을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는 한 회사 내지 2회사와 교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거기서 결렬이 되면 또 파업을 하게 되고, 하나의 협력업체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공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제한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것이죠. 거의 극단적인 지금 이해관계 대립이 생겼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임금 협상의 진통을 겪던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늘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과반이 2차 잠정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번 합의로 조선업 회복세와 함께 추진 중인 한미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이게 현대중공업이 이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국 조선업의 부흥 프로젝트에 이제 한국 조선업이 적극적으로 합류하는 방식으로의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건데,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측 회사의 설명에 의하면 자회사들과의 조선 자회사들과 합병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세부 정보 공개, 합병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 그리고 이후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부분 파업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노란봉투법의 중요한 어떤 신설 조항이 지니는 앞으로의 잠재적인 어떤 영향의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이고 분절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기업 경영상의 다른 영역들과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자면, 좀 넓게 보자면 어떤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든 사실은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신속한 합의, 어떤 사법적인 어떤 합리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회사가 망하면 그 노조원들이
투쟁을 할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곧 도움이 되느냐. 경영계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일단은 잘 운영이 돼야지 뭐 노조와 투쟁을 해서 뭘 좀 쟁취하든지 근로자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더 높아지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의 또 우리가 이 정도는 또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거 제3자의 입장에 봤을 때, 아니면 이제 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본 투자자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의문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 경영을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하청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노조원들은 어디로 가나요? 결국에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직장 폐쇄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투쟁한다고 하는데 회사가 살아납니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게 곧 근로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눈여겨봐야 할 두 개의 지점이 등장을 하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 통상 하청 비정규직 집회가 있어요. 일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원청에서 이제 도급 대금을 올려줘야 이제 인건비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요구들은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섭권이 없었기 때문에. 교섭권이 없는데 교섭을 자꾸 요구하고 파업하면 그 불법 파업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이 하청 노조가 현대제철의 경영진을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더하여 총수인 회장을 상대로 또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고소 사유는 법을 위반했고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단체 교섭에 응해야 되는데 교섭상 사용자인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는 사실 지금까지 성립이 안 됐던 논리거든요. 더더군다나 원청을 넘어서서 대기업 총수까지 이제 이 교섭 상대방으로 올리고 또 피고소인으로 요구하게 된 거죠. 대기업의 총수까지 포함시키게 된 것이죠. 노란봉투법에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요. 노란봉투법에 의하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사용자라고 했으니,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분 같은 경우에는 그 총수가 사실상 결정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히 이 재벌 대기업 경영 체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는 하청업체가 일반적인 원청 CEO를 넘어서 대기업 총수까지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과연 이걸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거냐. 만약 이런 국내에 진출한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2 또는 제3의 국가로 떠나게 되면 사실 투자나 고용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산업 생태계도 약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대신에 주변의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중국 같은 국가들로 해외 기업들이 이전을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이 이제 인건비나 규제나 아니면 노사 갈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면 우리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같이 고려를 좀 했으면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이 그러면 그렇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왜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노동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에 훨씬 더 부합하는, 일찌감치 그걸 지켜왔던 국가들이라는 거죠. 자국 내 노동계의 강성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안을 찾다가 예전에는 대한민국도 그 범주 안에 들었던 것이고요.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잣대가 굉장히 이중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꼭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생산 체제가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게 굴러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분규 속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대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서 국제 경쟁력을 낮추게 되고 뭔가 그런 어떤 리스크, 위험 속에 빠질 것인가? 그 예측은 우리 제도, 법제도, 규제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어떤 경영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나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대안을 지금부터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안의 어떤 유형이 사람을 빼고 로봇으로 대체시키는,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공장에서 시범 운영이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생산 전략 자체를 완전히 새로 재편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여러 생산 스팟을 두고 있는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물량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더 생산을 하게 만들 것인지, 미국 생산 공장에서 더 많은 생산 물량을 더 많이 확대할 것인지, 한국의 생산 물량이 지금까지는 제일 많은데 이걸 줄이고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뭐 등등, 그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영 전략을 짜는데 과연 노란봉투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대기업으로서 가장 큰 리스크는 노사관계입니다. 노동 분쟁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인 우리 경쟁 국가들에 비교해서 보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이라기보다는 불안하고 비생산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라는 게 국제적인 평가고, 여기에 노란봉투법이 더 추가되고 가미된다면 노사관계의 어떤 문제점은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재생산되지 않을까. 과연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생산과 관련해서 또 기지 뭐 생산 이전과 관련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그런 지금 과제가 아닌가,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대체성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하다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 수치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으로 대다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이제는 발전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냐? 베트남, 말레이시아, 동남아로 가다가 인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체 시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공장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본사도 이전이 가능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비근한 애가 미국이에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계속 미국으로 제조처를,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라, 아니면 미국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꼭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꼭 대한민국에서 공장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체제가 존재하는 시장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입법을 계속 해가지고 했었을 때 기업 입장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떤 그 노조와의 리스크를 계속 안고서라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까요? 이번 노란봉투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 투자를 하는 자본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다. 그러면 내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더 커졌다고 보여요.